잘 쉬셨습니까? 예, 그러면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그 남미주에 특히 아마존 생태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존 생태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괴됐는지를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1967년 미국의 큰 재벌이었던 다니엘 루드비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마존 입구 근처에 약 36,420평방킬로미터, 이게 어느 정도인가 감을 잡기 위해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제주도의 약 12배 정도의 땅입니다. 그 정도의 땅을 이렇게 마련을 해서 그때 당시에 6억 달러를 투자를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도를 했는데, 그거는 쇠고기하고 쌀 그리고 콩을 재배해서 소를 사육하고 그 다음에 쌀과 콩을 이렇게 만들어서 수출할 그런 대규모 농업 프로젝트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주도 12배 정도 되는 땅의 숲을 완전히 갈아엎고 베어내고 거기에다가 그멜리나 아르보레아라는 나무인 것 같아요. 아르보레아라고 하는 거 보면 나무인데 뭔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피누스 카리베아라는 이 소나무 계통인 것 같은데, 나무를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목적으로 심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1억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가져온 나무들이었기 때문에 원래 생태계하고 전혀 환경이 다른 곳에 심어서 그랬는지 식재된 상태에서 이 나무들이 다 곰팡이에 감염이 돼서 황폐화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6억 달러씩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는 폐기되고 다른 기업들에게 매각됐고 결국은 그 땅만 완전히 그냥 황폐화시킨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사례가 1975년 브라질 자동차 회사, 독일계겠죠. 브라질 폭스바겐, 브라질의 폭스바겐이 또 한 회사를 이렇게 세웠는데, 이 회사는 약 583평방킬로미터의 땅을 구입해서 그 중에 222평방킬로미터의 그 숲을 이제 거기다가 그 베트남 전쟁 때 사용한 고엽제를 뿌려서 그 숲을 완전히 제거하고 나무를 다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거기다 거대한 목초지를 만들고 그래서 비행기로 씨를 뿌리고 가축 86,000마리를 사육을 시작했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소들에게 충분한 목초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충분한 넓이를 확보를 했는데, 결국은 이 프로젝트도 성공을 못하고 가축들이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사육이 다 실패로 돌아가서 이 프로젝트도 폐기됐습니다. 아마존의 생태계가 그 나름대로의 아주 정교한
아, 생물들과 미생물들과 이런 그 정교한 그 유기적 체계를 이루고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한번 고엽제를 뿌리고 나서 거기에 다시 또 다른 씨앗을 뿌리고 뭐 이게 전혀 인간의 뜻대로 되지를 않아서 결국은 다 그 망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사례로 이거는 대규모 수력 발전소 플랜트 프로젝트인데 2000년에 이르기까지 아마존 지역을 위해서 수력 발전소 79개를 세울 그런 그 거대 프로젝트들이 있었습니다. 우아투마 강을 이용한 그 말비나 댐이라는 프로젝트는 1985년에 완공할 목표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착공했는데 85년까지 완공할 목표였는데 89년에 이르도록 가동되지 못했습니다. 이 댐을 만들면서 사전에 정확한 그 지역의 그 경사도와 또는 뭐 이렇게 집안 공학적 타당성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댐을 만들기는 했는데 경사가 이렇게 완만해가지고 물이 흐르는 그 강의 경사가 완만해가지고 이게 흘러내려가지가 않고 이 전체적으로는 2382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넓은 땅이 이제 수몰이 되긴 했는데 근데 전체가 굉장히 그 깊이가 얕은 겨우 24피트 에서부터 제일 깊은 데가 한 7m 정도 800평방킬로미터 이상의 지역에서 수심이 4m 이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사가 너무 완만했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유출량이 아주 적었고 또 예상하지 않았던 여러 누수 현상들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동굴들이 그 강 유역 주변에 동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동굴들로 물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정작 댐으로는 물이 충분히 이렇게 공급이 되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댐을 가동을 해도 예상했던 전력 생산량의 3분의 1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뭐 호수처럼 되어버렸는데 그 호수의 많은 영역에서 그 땅 밑에 그 밑바닥 정지 작업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그 물에 잠긴 수몰지구의 밑에 본래 있었던 나무들 이런 것들이 뒤엉켜가지고 아주 그 밑에서 썩어간 거죠. 그러면서 더 이제 거기에 퇴적층이 발생하니까 물이 더 흐르지 않고 그리고 물은 갈수록 오염되고 그러면서 지역 동물들에게도 해를 입히고 또 발전소 터빈도 자꾸 오작동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지역 유역 그 환경은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전력은 제대로 생산되지 않는 그런 프로젝트여서 결국은 이것도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프로젝트였습니다. 또 그 옆에 마라바 지역이라는 데 있는 토칸틴스라는 그 강 유역에 세워진 발전소에서는 그보다 더 아주 그 비극적인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 댐의 건설은 그 전 세계 발전소 가운데 네 번째로 큰 발전소였고 열대우림 지역에 세워진 것으로서는 가장 규모가 큰 발전소였다고 합니다. 이 발전소는 8,000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약 46억 달러를 투입하면서 2,460평방킬로미터의 그 땅을 수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제주가 우리 제주 전체가 1,800평방킬로미터거든요. 제주보다 훨씬 넓은 지역을 이렇게 수몰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발전소 주변에 그 알루미늄과 철강 산업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한다는 목적으로 이 발전소가 설립이 됐는데 그 뜻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이 댐을 만든 사람들이 그 생태를 전혀 고려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제일 큰 그 잘못이 수몰 지역의 식물들을 미리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력 발전에 장애가 되는 수생 식물들의 성장을 막고 물의 산성화와 물고기들의 죽음을 발생시키지 않게 하려면 이 수몰 지역의 식물들을 사전에 깨끗이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터빈들이 돌아가고 하는데 나중에 아주 그 큰 장애 요소로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수몰 지구에 그 수생 식물들이 자라면서 또 물고기들이 거기에 이제 그 물고기들의 뭐라 그럴까 시체들이 이렇게 쌓이고 뭐 그러면서 거기서 유기물이 분해되고 그러면서 또 물고기들이 많이 죽어갔고 그러면서 물이 산성화되고 물이 산성화되니까 발전기들과 다른 장비들이 부식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또 다양한 새로운 그 고사리 같은 식물들이 퍼지면서 그것이 또 터빈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고 그러면서 터빈이 고장나고 그러면서 또 이 여러 그 새로운 이런 프로젝트 때문에 수중 식물들이 이렇게 원인이 돼서 황열이라든지 말라리아, 주혈흡충증 같은 심각한 질병들을 발생시키는 모기와 또 여러 기생충들의 이상적인 부화장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1991년에 투크루이 시장이 이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거기를 아예 닫아버렸습니다. 네 번째 사례로 이 사례는 1963년 아마존 서쪽 끝에서 발생한 그 일인데 이곳에서는 대규모 목장들과 주석 채굴장들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100개 정도 되는 마을에 약 10,000여 명의 토착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알루다의 중퀘이라라는 회사가 들어와서 그 주석 채굴장과 목장들을 개발하면서 어떤 짓을 저질렀는가 하니 동네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마을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축제를 벌이고 있는 데다가 비행기에서 설탕자루를 이렇게 산포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그곳의 원주민들이 이게 웬 떡이냐면서 설탕을 주우러 다니고 있었고 그때 다른 비행기들이 날아와서 다이너마이트를 떨어뜨려서 이들을 다 학살했습니다.
아, 참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짓을 했습니다. 또 그 남비콰라족이라는 그 종족이 과포레라는 강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이 지역을 개발하려는 사람들이 그 지역민들을 이렇게 다른 데로 이주를 시키고 그 지역을 가축들을 이렇게 사육을 하기 위해서 이주를 시킨 거죠. 근데 그 이주시킨 그 땅이 아주 건조한 지대였다고 합니다. 이 이주 거의 그 강제로 이주를 당한 이 남비콰라족이라는 이 종족이 이주를 한 곳에서 결국 너무 건조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아사하게 되었습니다. 굶어 죽어가게 됐고, 굶어 죽지 않은 사람은 다른 전염병에 걸려서 남비콰라족의 총 인구수가 15년도 되지 않아서 10분의 1로 90%가 죽고 10%만 생존 연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을 거부하고 그 과포레 강 유역에 골짜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 회사에서 비행기로 고엽제를 뿌려가지고 결국 다 죽고 1980년에는 650명만이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 생존자 중에 한 명이 그들이 겪은 비극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오직 인디언만 있었다. 미국인도 브라질인도 인디언 협회도 없었다. 정말이지 아무도 없었다. 그러다가 1964년에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왔다. 석 달이 지나더니 브라질인들이 들어왔다. 기계와 물도자와 길이 생겼다. 그 후 그들은 수많은 나무와 숲을 베어냈다. 그리고 그들은 불을 질렀다. 그리고는 시작되었다. 풀, 가축, 목장, 전선, 많이 남았다고. 이런 일들이 그 지구상에서 이렇게 저질러져 왔습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지금 온 세계가 공포와 불안에 지금 떨고 있습니다. 처음에 중국에서 확산 시작된 이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되면서 정말 전전긍긍하고 뭐 사회, 경제, 정치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시장 질서 그리고 교역과 소통의 단절이 이 경제와 일상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유럽 여러 나라들과 미국도 아무리 선진 의료 체제를 갖추었다고 해도 감당을 하지 못하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속수무책인 것 같습니다. 이 악몽을 하루빨리 이렇게 벗어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이젠 정말 조건 없이 서로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의학적 또는 경제학적인 접근법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지구 전체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서 대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코로나19가 도대체 왜 오늘날 이런 상황으로 전개됐는가를 우리가 좀 더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생각하지 않으면 단순히 지금 코로나19만 상대하는 백신만 가지고서는 향후 또 다른 형태의 바이러스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할 것인가. 결국 이 코로나19 사태는 자본과 효율이 모든 가치를 압도하는 신자유주의 체제, 국가와 체제를 초월해서 성장과 발전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세계화된 시장 경제에 대한 도전이고 경고가 아닌가. 서구 현대 사회가 이루어 놓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의 탐욕스러운 시장의 굴레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지금 가속도가 붙어서 질주하고 있는 우리 지구의 온난화와 기후 위기의 악순환에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가속이 붙은 기후 변화는 앞으로 또 새로운 생태계의 또 다른 형태의 저항과 봉기를 연속적으로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스,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로 이어지는 이 바이러스들을 그냥 우리가 단순히 백신만 만들어서 극복하고 박멸해야 할 적대 세력으로만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생태계에 그네들이 갑자기 새로 생긴 게 아니라 그 전서부터 어느 한 구석에 있었던 존재들이죠. 그래서 함께 공존하는 생태계 구성원들로서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아무리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몰두해도 바이러스들은 의학자들이 얘기하듯이 끊임없이 새로운 변이를 일으키면서 기존의 백신을 무력화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자연을 외면하고 생태계와 인연을 절교한 인간의 과욕이 빚어낸 예고된 참사라고 합니다. 지구 생태계의 유기체적 구성원임을 부정하고 끊임없이 자연과 인간을 갈라놓고 인간 중심의 지구 운영을 이렇게 강행한 결과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는 이 세상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할 것이라는 막연한 신화적 세계관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발전은 무조건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라는 그런 개념이 모든 사람들 뇌리에 굳게 깔려 있습니다. 발전을 위해서라면 자연을 희생시키고 자원을 약탈하는 야만이 아니라 그게 정당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거는 세계를 기계적으로 보는 겁니다. 아까 레오나르도 보프가 이 지구라는 게 그냥 여러 천연 물질이 그냥 잡동사니로 쌓여 있는 창고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기계론적 세계관은 사람이 자연과 교감하고 공존하는 영성과 감성, 치유력이나 면역력까지도 빼앗아 갔습니다.
자연과의 유기적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인간은 자연의 일부인 바이러스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인류의 지속적인 생존을 위해서 백신도 개발하고 치료제도 개발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생태계의 일원인 우리가 생태계의 다른 식구들, 다른 동지들을 학대하고 짓밟아서 도를 넘는 인간만의 욕심과 오만을 뉘우치고 생태계와의 화해를 시작하는 일이 훨씬 더 근원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무차별적인 개발로 만신창이가 된 지구 생태계를 온몸으로 감싸 안으면서 그 생태계가 소생하도록 돕고 더는 훼손 고갈시키지 않는 그러한 회심과 결단이 오늘의 인류가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결심과 결단이 아닌가. 우리는 자연 앞에서 절대로 오만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자세로 지구 생태계의 한 구성원, 일원으로 스스로 낮아져야 합니다. 어머니 지구에게, 숲에게, 강에게, 동물들에게, 식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더불어 사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땅과 강을 온갖 화학 비료와 농약으로 오염시키지 않고 숲을 제초제와 살충제로 파괴하지 않는 그런 길을 우리는 찾아 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모든 생명만이 아니라 무생물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거기 그 자리에 있으라고 창조하신 것이니만큼 그들의 그 원래의 모습을 존중하고 보존하고 유지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지구와 그 안에 몸담고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을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울려 퍼진 일종의 경계 경보이고 생명을 회복하고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시대의 예언적 징표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화석 연료를 밑바닥까지 파올려서 개발과 성장을 무제한 추진해온 현대 문명이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최후 통첩의 파발꾼입니다. 코로나는 사람들의 대면을 피하고 마스크와 거리 두기만 잘 지키면 이겨낼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요즘 학교도 기업도 온라인으로 화상 수업으로 화상 회의로 전환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온라인 문화와 인터넷 연결망이 사실은 이 유선보다도 유선의 10배 이상의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선을 안 하고 이렇게 와이파이로 다 무선으로 이렇게 해결하면 접촉 안 하고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기존의 발전소에서 우리가 만드는 전기의 10배를 더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엄청난 그 에너지 생산을 위한 다른 뭐를 또 하게 되겠죠, 인간이. 인터넷은 인류에게 무한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소통하는 고속도로를 제공하였지만, 인터넷을 운영하려면 기본 기자재를 비롯해서 무선 이동 통신을 활용하는 통신망의 확충과 또 그 운영은 엄청난 새로운 에너지 소비를 불러옵니다. 개별적인 전자기기들의 제조, 작동, 폐기, 처리되는 전 과정에서 사용된 에너지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또 전자기기들이 작동하는 데 필요한 기반 시설에 사용되는 에너지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인터넷의 기본 장비인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에는 다양한 광물이 사용됩니다. 이 광물들을 채굴하여 세척하고 재련하고 정제하고 운송하는 과정, 그리고 이어서 여러 물품의 조립, 포장, 수송하는 모든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그리고 이 개개의 기기들 이외에 인터넷은 접속망을 필요로 합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동영상 재생을 하거나 검색을 하거나 소셜 미디어에 콘텐츠를 올리는 이 모든 온라인 활동은 접속망, 즉 휴대전화나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서 전 세계에 구축되어 있는 기반 시설에 의존합니다. 접속망에는 광섬유 케이블, 무선셀 기지국, 그리고 구리선, 안테나, 라디오 송신기, 라우터, 배터리 백업, 인공위성 등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선 접속은 유선의 경우보다 10배나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데이터 저장 센터라는 것이 없으면 또 다른 것들이 무용지물입니다. 정부, 기업, 대학, 병원들에서 운영하는 이 데이터 저장 센터 중에는 지구 밖에서도 보일 만큼 규모가 거대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냉각 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컴퓨터들로 빼곡히 차 있고 그 서버에는 웹사이트, 동영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소셜 미디어 콘텐츠, 의료 기록, 감시 데이터, GPS, 스마트 유틸리티 미터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들이 전 세계 온실가스 총량 중 2%를 지금 이미 배출하고 있고 소위 5G 시대로 들어가면 그게 몇 배로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모든 온라인 활동, 동영상, 화상회의, 이메일, 문자 메시지, 요즘 많이 하는 줌 회의, 구글 검색 등등등등 이 모든 온라인 활동은 셀 사이트들과 데이터 센터들이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가동시키는데 여기에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전기가 엄청나게 소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전자기기와 라우터도 천연 원광의 추출과 재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개별 기기는 정제 공장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제철소, 금속 재련소, 각종 공장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크게 소비하고 독성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모든 작업이 송전선과 천연가스 수송관과 화물선, 기차, 트럭, 항공기, 선박, 이 모든 것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초대형 세계 공장을 형성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 정부가 뉴딜, 한국형 뉴딜 한다고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옛날식의 어떤 아날로그식 이 제조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주로 디지털화된 새로운 산업 체계를 마련해서
이런 사태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형 뉴딜을 선포했습니다만 그 밑바닥에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사실은 어마어마한 지금까지 쓰던 에너지보다도 그 10배, 몇십 배에 해당하는 그 에너지 소모를 촉진시키는 그런 결과밖에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후 위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고 오히려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 기후 위기의 하나의 작은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이 코비드19 는 뭐 어떻게 해서 백신이나 뭐 이런 걸 치료제로 가까스로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더 근원 더 그 치명적인 더 아주 가공할 어떤 위기가 기후 위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새로운 생태계 질서가 무너지는 데서 나오는 위기를 감당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찬미받으소서 와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여러 이 생태 관련 문서와 가르침에서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그 계속 반복해 온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의 이 자본주의 굴레를 벗어나야 한다. 우리가 좀 절제하고 절약하고 그리고 검소하게 살면서 우리와 함께 공존하는 이 피조물들 하나하나를 존중하고 살리는 그 길만이 이 기후위기의 그 엄청난 질주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방법밖에는, 우리가 정말 옛날 교회에서 가르쳤던 가난을 지금 생태신학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가난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덜 먹고 덜 입고 덜 쓰고 함께 쓰고, 뭐 옛날부터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하는 그런 그거를 그냥 하나의 생활의 그냥 작은 지혜가 아니라 지구를 살리기 위한 그런 새로운 실천 지표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긴 시간 귀를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